픽스드 인컴을 이제 같이 레벨 2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 픽스드 인컴 끝나고 나면 나중에 디리버티브도 같이 이제 저랑 공부를 하셔야 될 테니까, 교재가 지금 북 4잖아요. 이 북 4는 저하고 같이 다 일단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불행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북 4에 나와 있는 디리버티브하고 픽스드 인컴이 그 시험을 친 사람, 레벨 2 시험을 친 사람들한테 글로벌리 이렇게 이제 CFA 협회에서 이 서베이를 해요. 어떤 과목이 어려웠나요? 뭐 이런 것들 서베이를 하면 그 항상 그 탑 1, 2위를 올라오는 게 픽스드 인컴하고 디리버티브입니다. 그래서 레벨 2에서 이 두 과목이 아주 차지하는 그 비중에 비해서는 그 난이도 자체가 너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부담이 되는 과목이에요. 특히나 이제 채권은 그렇게 뭐 어려울 게 없이 뭐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서 여기 계산하는 것도 좀 인텐시브하고, 그리고 컨셉도 있잖아요. 좀 어려운 컨셉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레벨 1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레벨 1의 이제 픽스드 인컴은 주로 거기는 데피니션 이런 게 많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라고 해봤자 타임 밸류 머니 스킬,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으로 그냥 뭔가 할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개념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금리가 조금 움직이면 채권의 가액이 얼마만큼 반응합니까 나타내는 듀레이션 이런 정도만 알면은 거의 뭐 끝이에요. 레벨 1에서는. 근데 레벨 2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주제들도 좀 복잡하고, 계산하는 과정도 좀 길고요. 그리고 틀리기도 되게 쉽고, 조금만 잘못 생각하게 되면 아차하고 딴 답을 구하기도 하고, 이래서 레벨 1하고는 완전히 좀 이제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고, 한번 수업을 듣고 나서 나중에 반드시 있잖아요. 연습 문제 뒤에 나오는 컨셉 체크 뒤에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계산 문제들 많이 있거든요. 그 계산 문제들은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풀 시간은 없어요. 돌아가시게 되면 한 챕터 끝나고 나면 뒤에 나오는 그 컨셉 체크 문제 중에 계산 문제들은 철저하게 있잖아요. 계속해서 풀어보십니다.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제 레벨 2는 아이템 셋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한 큰 시나리오가 있고, 큰 시나리오에 문제가 6문제가 붙어서 쪼르륵 나오거든요. 근데 큰 시나리오에 그 6문제 쪼르륵 더 붙어서 나오는 문제들에 그 채권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한 3문제 정도는 그냥 컨셉과 관련된 문제고, 한 3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컨셉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이거 그냥 뭐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컨셉 문제는 쉽겠네. 안 그렇습니다. 컨셉 문제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난이도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라서 좀 평소에 이걸 자꾸 연습을 해놔야 되고, 나중에 막판에 몰아치기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과목이에요. 픽스드 인컴이. 특히나 이제 시험장에 가서 나중에 그 시험을 치시게 되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모자랍니다. 레벨 1은 있잖아요. 대부분 개념이 되게 많잖아요. 컨셉이나 데피니션 이런 게 많죠. 그러니까 보기에 나오는 문제를 보고 답이 이거야 이거라고 금방 눈에 보이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레벨 2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답이 이거겠네 하고 탁 하게 되면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쉽게 답이 안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막 몰입을 해서 막 하다 보게 되면 말이죠, 뭐 한 3분의 2 정도 풀었나 싶은데 스탑 라이팅, 끝났네, 이렇게 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있잖아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자꾸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그걸 손에 붙이는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뭐 CFA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CFA 시험이 기본 컨셉이요. 기본 체제 자체가 레벨 1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CFA 레벨 3까지 가기 위한 베이직 터미널로지, 기본 용어라든지 또는 베이직 컨셉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공부를 하고, 그 중에서도 보게 되면 뭐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냐면 파이낸셜 리포팅 앤 애널리시스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재무제표를 가지고 뭔가 뭐 현금흐름도 추정해야 되고 뭐 뭔가 걸 다 해야 될 테니까. 근데 그 레벨 1은 그렇게 좀 파이낸셜 리포팅 어널리스 쪽에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좀 데피니션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개념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웬만큼 다 있잖아요. 그냥 풀 수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레벨 1에 합격하신 분들이 그와 같은 그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레벨 1에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합격했더라. 그 방식대로 레벨 2를 똑같이 시도를 하시게 되면 거의 한 90% 떨어질 거예요. 레벨 2는 훨씬 더 있잖아요. 컴퓨테이셔널리 인텐시브합니다. 계산을 계속해야 돼요. 계산을. 레벨 2는 레벨 2의 기본 컨셉은 시험 테스트는요. 에셋 밸류에이션이에요. 에셋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SF 밸류에이션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밸류에이션은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겨 하죠. 그래서 equity valuation, fixed income valuation, derivative valuation, AI valuation 이런 식의 밸류에이션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상품의 밸류에이션들이 주제다 보니 그 상품을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 하나요? 이런 쪽으로 되게 주제들이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그 포커싱 되어 있는 그 주제에 맞춰서 공부를 하려고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숫자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계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이제 그 여러분도 고등학교 시절을 다 거쳤으니까 수학이 되게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수학 문제집을 딱 보고 수학 공부하기 싫고 어쨌든 그래도 안 하면 되게 또 뒤처지니까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눈으로만 딱 문제를 풀게 되면 웬만큼 다 풀립니다. 답 보면서. 그러니까 답 보면서 있잖아요. 문제 딱 있고 그 밑에 해설이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 보게 되면 맞아 그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데 그걸 탁 덮어놓고 문제만 주고 손으로 한번 풀어봐 하면 잘 안 풀립니다. 그리고 계산에서 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시간 내에 또 못 풀어요. 푼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레벨 2는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 여기 엔스에 나와 있는 그걸 보고 나 이거 풀 수 있겠어라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 그걸 실제로 내 손으로 한번 있잖아요. 해보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해보는 걸 한 번 하면 안 되고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아주 기계적으로 되게끔. 그래서 이제 우리가 PC 이제 키보드 칠 때 보게 되면 키보드 안 보고 이렇게 따라따라 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갖다가 안 보고도 내가 이렇게 계산기 두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연습들을 좀 하십니다. 계산기 연습들을.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있잖아요. 시험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절대적으로 시험 모자라니까 특히나 레벨 2에서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는 것 같아요. 들어서 아는 것 같고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시험장에 가보게 되면 정작 문제를 못 풉니다. 즉 일단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고 머릿속에 아는 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주제를 섞어가지고 하나의 문제로 탁 내놓게 되게 되면 정리가 안 되다 보니 막 헷갈립니다. 이게 이건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산을 하라는 문제들이 있는데 계산하는 문제를 눈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 한두 번 연습하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를 가지고 딱 주고요. 계산 가지고 한번 두들겨서 답 내세요 하게 되면 빨리 안 나옵니다. 틀려요 또 보면은. 한 번에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시간이 모자랍니다. 뒤에 가면은. 그래서 나머지 손도 못 보고 그냥 끝나고 나와버리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꼭 돌아가셔서 손으로 있잖아요. 계속 내 손으로 한번 두들기면서 뭘 풀어본다는 과정을 계속 좀 반복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스웨트 나오는 기본적인 이그젬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컨셉 체크 뒤에 나오는 계산 문제와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만큼은 여러 번 반복해서 아주 기계적으로 딱 보는 순간 따라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들을 하십니다. 그 시간 모자라게 되면 알아도 틀려요. 알아도 떨어져요, 그냥.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내에 나는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연습이 아주 중요해요. 픽스 인컴만 그런 게 아니고 에퀴티도 그렇고요. 디리버티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계산기를 두들겨서 손에다가 땀을 이렇게 손에 땀이 나게끔 하는 이런 과정이 레벨 2를 빨리 합격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눈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실제로 하셔야 돼요. 손으로 두들겨서. 거기다 과목이 또 그렇단 말이죠. 픽스 인컴은. 과목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나 채권은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손으로 막 두드리면서 하는 연습. 자, 일단은 교재에 맨 앞 페이지에 페이지 3페이지 보세요. 로마 숫자 3으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3에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를 보시면 로마 숫자 3이에요. 로마 숫자 3. 소문자 로마 숫자로 3대 있는 게 보면 컨텐츠에 스터디 세션 12, 13 이런 식으로 스터디 세션이 나와 있잖아요. 그 이제 스터디 세션 12가 Fixed Income Reading 34에 해당되는 거 보면 The Term Structure and Interest Dynamic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erm Structure라는 거는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말을 하는데 그 이자율의 기간 구조 이론을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Interest Dynamics는 금리가 예컨대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그 다음 또 1년, 그 다음 1년 동안에 금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라는 거를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금융공학적인 이야기가 들어오긴 하는데, Interest Dynamics는 지금까지 말했던 그냥 upward sloping curve입니다. downward sloping curve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자율의 확률 과정 이론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금융공학에 들어가는 일종의 인트로덕션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이제 끝나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니까, 이
첫 번째 시작하는 이 챕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별로 뭐 어렵지 않아요. 들으면 대부분 다 이해하고, 그리고 중복되는 이야기도 많아요. 레벨 1에서 했던 거하고. 그러니까 조금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리딩 35에 Arbitrage Free Valuation Framework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 레벨 1에서 채권의 가치 평가를 했었는데, 채권의 가치 어떻게 평가합니까? 채권의 가치 어떻게 평가해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좀 뜬금없는 질문인가? 그럼 좀 더 보편적인 질문으로 그 금융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금융자산의 가치는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되죠.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예상되는 현금 흐름도 있습니다. 그 예상되는 현금 흐름에 해당되는 거는 주식 같은 거는요, 예상을 해야죠. 프로젝션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현금 흐름이 올 거예요라고. 채권은 그렇게 프로젝션을 합니까? 그러지 않죠. 채권은 프라미스드 되어 있습니다. 돈이 언제 얼마씩 올 거라고, 쿠폰과 원금을 언제 얼마씩 줄 거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측할 필요가 없죠, 이제. 얼마를 주지? 이미 다 압니다, 이제 우리는. 쿠폰도 얼마 주고, 원금도 얼마 준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려고 하게 되면 적절한 할인율이 필요한데, 자, 이제 할인율을 갖다 이런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은 그 분자에 나오는 현금 흐름 자체는 공부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행할 때부터 조건부로 이자 이렇게 주고 원금 이렇게 줄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금 흐름 뭐가 나오는 거지 이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요. 대신에 할인율을 뭘 써야 되는 거지 이제 여기에 공부를 해야죠. 자, 그리고 그 채권에서 약속된 현금 흐름이라는 게 한 번에 다 줘요 이런 게 아니고요. A series of cash flow로 1년에 시차를 가지고 현금 흐름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모든 현금 흐름은 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무슨 할인율을 써야 되나요? 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하죠. 그때 쓰는 할인율이 여기서 말하는 텀 스트럭처인데요. 이자율 기간 구조. 1년짜리 할인율 씁니까? 2년짜리 할인율 씁니까? 3년짜리 할인율 씁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옛날에 레벨 1에서 배운 걸로 보면 스팟 레이트, forward rate, YTM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이미 레벨 1에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그리고 Arbitrage Free Valuation Framework에서 그 할인율을 레벨 1에서는요, 1차 년도는 할인율 이거 쓰고요, 2차 년도는 이거 쓰고요, 3차 년도는 이거 써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싱글 숫자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이자율 트리를 줘서, 자, 지금 최초 1년 동안은 예컨대 5%인데, 그 다음에 2차 년도는 6%로 올라갈 수도 있고, 4%로 내려갈 수도 있어. 경우의 수가 사실은 2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자율 트리가 쭉 우리가 거미줄 웹 보게 되면, 뭡니까? 스파이더맨 보게 되면 손목에서 뭐 거미줄이 쫙 펼쳐져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항 추리로 거미줄처럼 이렇게 이자율 트리를 그리고 그 트리를 가지고요,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해오겠습니다. 자, 그 트리가 굉장히 다양한 트리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양한 트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격을 구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값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뭐죠? 그 값들의 평균입니다. 그 트리라는 것들이, 경로라는 것들이 하나의 경우의 수와 같기 때문에,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Arbitrage Free Valuation Framework에서는 이자율 트리라는 개념을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자율 트리 어떻게 만드는 거죠? 라는 것. 그리고 그 이자율 트리를 이용해서 가격을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자, 좀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드는 과정이죠. 이자율 트리를 그리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것도 보게 되면 여러 개의 채권값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평균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리고, 36 보세요. 리딩 36. Valuation and Analysis of Bond with Embedded Option. 자, 리딩 35에 나와 있는 Arbitrage Free Valuation Framework은 그냥 스트레이트 본드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무런 옵션성이 없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콜러블 본드나 풋터블 본드처럼요, 옵션의 성격이 있는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밸류션 하면 됩니까? 라는 게 36번 챕터예요. 이 36번 챕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밸류션 관련해서 문제를 내세요라고 하면 그 Arbitrage Free Valuation Framework이라고 하는 35 챕터에 나와 있는 스트레이트 본드를 대상으로 하는 걸 낼 필요 없고, 36 챕터에 나오는 옵션이 내재되어 있는 거 한번 밸류션 해봐서 이렇게 묻게 되면 그냥 다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36번 챕터는요, 아주 중요하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은 every detail 아주 상세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나중에 가서 이제 뭐 공부를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리고, 리딩 37 크레딧 어널리시스 모델이 있어요. 자, 이 리딩 37의 크레딧 어널리시스 모델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레벨 1에서도 크레딧 어널리시스라는 게 챕터로 하나 있긴 있었어요. 채권에서. 신용위험 어떻게 보는 거죠? 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뭘 봤습니까? 어떤 이 회사채가 가지고 있는 신용위험을 확인하고 싶어요. 이럴 때 본 거는요. 재무제표 보죠. 파이널 스테이트먼트에서 이런저런 재무비율 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근데 그 재무비율이란 거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해서 이런저런 계정 과목을 조합을 해서 뭔가를 우리가 보는 건데,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들은 보게 되면 전부 다 히스토리컬 숫자죠. 지나간 숫자들입니다. 지나간 퍼포먼스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요. 그 지나간 퍼포먼스의 결과가 밸런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는 말이지 미래에 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신용 상태가 어떻게 될까라고 추정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안 맞잖아요. 정작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채권의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부도가 날까 안 날까를 알고 싶은데,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를 보고 그것도 과거의 기록이 다 있잖아요. 요약되어 있는 그 재무제표를 보고 미래가 이럴 거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뭔가 안 맞죠. 언밸런스합니다. 그죠? 누가 제일 잘할까요? 그러면 이 회사가 부도가 날까 안 날까를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 재무제표한테 묻지 말고 시장에 물어보면 됩니다. 채권 시장에. 그래서 채권 시장에 물어봤더니 채권의 스프레드가 있어요. 자, 이제 위험한 채권이면 스프레드가 높아질 거고 좀 덜 위험한 채권이면 스프레드가 낮아질 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스프레드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냐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부도 확률이라는 것들이 그 스프레드 보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크레딧 어널리시스는 시장에다가 이 회사가 부도날지 안 날지를 물어보는 있잖아요. 그런 모형을 공부하겠습니다. 두 군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시장에. 자, 이 회사 부도가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는요? 떨어지겠지. 떨어지더라도 변동성이 되게 높을 거 아니에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주가가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주식시장에다가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회사 부도 날 건지 안 날 건지를. 두 번째는 채권시장에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 주식시장에 물어보는 방법이 나중에 이제 공부할 텐데 스트럭처럴 모델이고, 그 다음에 채권시장한테 물어보는 게 리듀스 폼 모델이에요. 근데 둘 다 좀 상당히 금융공학,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냄새가 많이 풍깁니다. 금융공학 냄새가 많이 풍겨요. 그래서 이 챕터가 어렵습니다. 크레딧 어널리시스 하는 챕터가요. 뭐 금융공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건 뭐 다 쉬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는 금융공학 잘 몰라 이런 분들은 이 챕터가 상당히 어려운 챕터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난이도가 대단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단 또 넘겨보실까요? 리딩 38에 나와 있는 게 CDS가 있네요. Credit Default Swap. 이 CDS는 원래는 디리버티브에 포함이 되어 있던 주제인데 몇 년 전에 채권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미 레벨 1에서 디리버티브를 공부를 했잖아요. 파생상품. 근데 그때의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이 뭐냐면 주가나 이자율이나 환율이나 커머디티 프라이스 이런 것들이 기초자산입니다. 시장에서 걔들이 막 움직인단 말이죠. 기초자산이. 그러면 그 움직임을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파생상품이 뭐 지금까지 했던 Futures Forward Swap 뭐 이런 것들, 옵션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Futures Forward 옵션 스왑들을 전부 다 마켓 디리버티브 시장 파생상품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은 크레딧 디리버티브 신용 파생상품입니다. 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 신용 파생상품은 성격으로 본다면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채권을 내가 들고 있는데 이 채권이 부도가 나게 되면 채권의 가치가 폭락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벤트, 부도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손실액을 갖다가 물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크레딧 디폴트 스왑입니다. 대신에 나는 뭘 내야 되는 거냐면 보험료처럼요 일정한 돈을 낼 테니까 혹시나 just in case로 이 채권 부도 나게 되면 손실 물어주세요. 그런 계약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에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러면 보험료 얼마 내면 될까요? 이 채권 망가질까봐 나는 보험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 대가로 얼마의 보험료를 내면 되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CDS는 조금 주제가 또 이것도 약간 어렵습니다. 신용파생 상품이. 그래서 주제로 본다면요. 쉬운 주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챕터 하나 빼고는 쉬운 주제가 없습니다. 다들 조금 어렵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좀 부탁을 드리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시게 되면 꼭 있잖아요. 수업에 들었던 걸 꼭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머리
기억력 다 좋으시죠? 저는 뭐 아주 기억력이 아주 나빠져가지고 이제 뭐 금방 들었던 것도 금방 까먹고요. 그냥 특히는 이름은 절대적으로 까먹고 못 외우고 하여튼 상황이 좀 그렇게 돼버렸네요. 세월이 가다 보니 기억력을 오래 하는 방법, 오래 유지하는 방법, 뭔가 공부한 걸 오래 유지하는 방법. 근데 복습을 할 때는 2번 복습을 하는데 저녁에 일단 공부를 하고요. 저녁에 공부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어제 밤에 공부한 걸 또 한 번 봅니다. 빠른 속도로. 그게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오래 남기는 방법이랍니다. 저도 몇 번 해봤어요. 그렇게. 무슨 법률 조문 외운다고 막 외우면서 있잖아요. 그때 한번 그런 걸 시도를 해봤는데 상당히 제가 해보기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복습하고 나서 있잖아요. 그죠? 한 2, 3일 있다가 복습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녁에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아침에 딱 눈 뜨게 되면 어젯밤에 공부한 게 뭐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빨리 보신다고요. 그러면 머릿속에 진짜 오래 남아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자,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저한테 수업을 듣고 돌아가시게 되면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바로 있잖아요. 어제 뭐 했지라고 했잖아요. 하다 못해 조그만 소제목만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라도 일단 이렇게 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기억을 끌고 가야 됩니다. 복습하세요. 걱정이 되는 게요. 레벨 1에 패스하셔가지고 레벨 2에 오시잖아요. 이게 참 어설퍼요. 레벨 1을 합격하신 분들은, 어쨌든 2에 앉아 계시면 레벨 1 합격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레벨 1에,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는 합격을 했죠. 근데 이제 많은 또 다른 분들 중에는 레벨 1이 그냥 뭐 할만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웬만큼 하니까 되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레벨 2도 있잖아요. 그 마음대로 오게 되면요. 거의 90% 떨어져요. 거의. 훨씬 더 인텐시브합니다. 훨씬 더 계산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계산 문제 있잖아요. 열심히 손에 익게끔 계속 연습해야 되고, 이거는 진짜 있잖아요. 엉덩이 힘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레벨 2입니다. 나중에 이제 레벨 3 가게 되면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레벨 3는 한 번밖에 시험이 안 남은 거잖아요. 그 레벨 3쯤 돼 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 나름 있잖아요. 내공이 있습니다. 아픈 시절을 갖다 겪었죠. 레벨 1에서 한 번 떨어지고 레벨 2에서 한 번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아픈 시절을 겪었으니까 CFA 시험이 대충 어떤 거라는 것도 알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까요. 눈빛을 딱 보게 되면 다 레이드 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만 끝나게 되면 나는 명함에다가 CFA를 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냥 이거 아주 하지 말라고 해도 레이드 쏘고 앉아 있어요. 근데 레벨 3 가려면 레벨 2를 갖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레벨 2에 계신 분들은 약간 스리건 성공 경험 때문에, 레벨 1 스리건 성공 경험 때문에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아서 레벨 2에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1처럼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2는요, 1에서 공부했던 게 적어도 한 2배 정도는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공부할 때 레벨 1도 아마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레벨 2, 레벨 3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대단히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LOS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LOS에 맞춰서 있잖아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LOS에서 calculate 하세요 하게 되면요. 반드시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계산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explain 하세요 또는 interpret 하세요 이런 식은요. 그건 계산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implication을 묻습니다. implication. 가지고 있는 시사점인 의미가 뭐지? 이런 것들을 물으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려워요. 나중에 실제로 보기에서 막 나오게 되면. 그래서 보실 때마다 calculate 하게 되면 내가 진짜 계산할 줄 아나?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interpret 하세요라든지 explain 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뭔지 내가 진짜 알고 있나? 이런 것 갖다 잡고 있잖아요. 그죠? 한번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이 지시와 LOS 지시와 관련된 핵심 문장이 밑에 있는 내용 중에 뭐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좀 꼭 찾아내는 거 연습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3 쪽으로 가면 갈수록 LOS가 더 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LOS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CFA 협회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LOS대로 있잖아요. 그죠?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LOS에 꼭 충실하셔야 돼요. 자, LOS 말이 나왔으니까 올해 2019년도 우리가 치는 시험은 2018년도 LOS하고는요, 채권은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같아요. 조금 바뀐 게 있는데 아주 많이 납니다. 근데 조금 바뀐 게 몇 개가 빠졌어요. 2018년 있는 것 중에 몇 개가 이렇게 빠져서, 빠진 거는 땡큐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바뀐 게 없어서 그냥 작년에 했던 거와 거의 비슷한 컨셉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 난이도도요, 작년만큼의 난이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17년도에 난이도 서베이가 결과를 못 본 것 같은데 2016년도 시험에서는 레벨 2 시험에서 최고로 어려웠던 게 픽스드 인컴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리 시험 쳤던 캔디데이트 한들한테 나중에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피에서 글로벌 서베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과목 뭡니까 했더니 전부 다 픽스드 인컴이 제일 어려웠어요 라고 이렇게 했어요. 점점점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특히나 채권 쪽은. 자, 공부합시다 이제. 페이지 1페이지 보세요. 리딩 34에. The term structure and the interest dynamics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전 포커스가 나와 있는데, 이거전 포커스의 첫 번째 그 문장 보시면, This topic review discusses the theories, 이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implication of a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 그러니까, 이자율의 기간구조 이론을 알아야 되고요. 이자율의 기간구조 이론이 몇 개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공부할 텐데, 그 이자율의 기간구조 이론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이론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죠? 라는 것도 있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전통의 주제입니다. 이 term structure theory는, 이자율 기간구조 이론은.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pure expectation theory라든지 liquidity preference theory라든지 몇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implication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주제인데, 전통적 주제인데 그거 아셔야 돼요. 뒤에 가면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거전 포커스에도 뭐 나와 있지만 이거전 포커스 밑에서 세 번째 문장 보시면 interpreting the shape of yield curve. 이자율이 모양이 있잖아요. 1년짜리 금리보다는 2년짜리, 3년짜리 금리들이 더 높아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딱 보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있잖아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보면서. 자, 밑에 introduction 봅시다. introduction. 다른 과목보다는 채권은 말이죠. 그 현금 흐름 자체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라서 쭉 펼쳐지는 현금 흐름을 어떤 디스카운트 레이스를 우리가 캡처해가지고 디스카운트 해오냐라는 그 할인율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채권의 공부는 그냥 할인율 공부예요. 밑에 분모의 할인율 뭘 써야 되나요? 그게 공부인데, 거기 인트로덕션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Understanding the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 i.e. the graph of interest rate at different maturity is one key to understanding the performance of economy.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를 갖다가 보는 방법은 금리 구조가 어떤 모양이 되어 있습니까? 보면 되죠. 경제가 나빠요. 그럼 금리 높아요, 낮아요? 아주 경기가 안 좋아. 그럼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우리나라 경기 좋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러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말이죠. 금리가 낮아야 되고, 경기가 좋을 때는요, 금리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떤 형태로 바뀌나요를 보고요,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를 예측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 차이가요, 스프레드가 얼마만큼 벌어집니까를 보고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라든지 또는 경기가 나빠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느립니까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금리 구조가 우리한테 말을 해주는 게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금리 구조와 경제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금리 구조를 어떤 용도로 이용할 거냐면 경제를 예측하는 쪽에 쓸 게 아니고 금리 구조를 가지고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쪽으로 우리는 써먹겠습니다. 거기 먼저 spot rate이라는 게 있네요. spot rates are the annualized market interest rate for single payment to be received in the future. 그러니까는 spot rate이 우리가 그 뭔지 알죠? 현물 이자율이라고 말을 하는 spot rate. 이거는 미래의 말이죠. 딱 한 번 돈을 주는 게 있다. 미래에 딱 한 번 돈을 주는 거를 우리가 지금의 현재 가치로 할인하려고 하게 되면 뭘로 할인하면 되는 거니? 그게 spot 금리다. 채권은 그러면 어떤 채권이 적용 대상이 될 거냐면 제로 쿠폰 본드 같은 거요. 제로 쿠폰 본드는 중간에 쿠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뒤에 만기가 도래하는 제로 쿠폰 본드가 있어요. 근데 1년 뒤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그 만기 액면가하고는 같지 않을 거고 만기 액면가보다는 좀 작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몇 %로 할인하게 되면 지금의 시장 가격하고 같아지나요? 그 할인율이 스팟 레이트죠. Generally, we use spot rates for government securities to generate the spot rate curve. 자, 이것도 그냥 무심결에 지나갈 수 있는데,
제로 쿠폰 본드도 말이죠. 정부가 발행하는 제로 쿠폰 본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회사채인 제로 쿠폰 본드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팟 금리도 정부채의 스팟 금리와 그 다음에 회사채의 스팟 금리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가장 있잖아요. 펀더멘탈하고 가장 베이스에 해당되는 스팟 금리를 알고 싶습니다. 무슨 채권을 적용할까요, 이제? 정부채. 정부채 위험이 하나도 없는 채권.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있는 챕터를 봤더니요. 챕터에서 term structure theory에 대한 게 첫 번째 챕터에 나왔고, 그 다음에 arbitrary free valuation framework이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가 옵션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 할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credit risk analysis 나와 있죠. 그러니까 credit risk analysis 바로 앞에까지는 그러면 어떤 채권의 대상이냐면 전부 다 정부채가 대상입니다. risk free bond. 무혐 채권이 대상이에요. 무혐 채권. 아무런 위험이 없는 채권을 가지고 우리가 스팟 커브도 그려볼 거고, 이자율 이항 추리도 한번 그려볼 거고,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앞으로 스팟 커브라고 하게 되면 무슨 채권에 적용되는 금리라고요? 제로 쿠폰 본드는 제로 쿠폰 본드인데, 리스크 프리 제로 쿠폰 본드. 그러니까 국채와 같은 아무런 위험이 없는 제로 쿠폰 본드의 할인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 설명이 나와 있지만, spot rates can be interpreted as yield on zero coupon bond. For this reason, we sometimes refer to spot rates as zero coupon rate라고도 한다. 바로 이어서 forward rate란 말이 있네요. A forward rate is interest rate for a loan to be made at some future date. 그래서 자, 지금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1년짜리 금리 뭡니까? 이런 개념들이 forward rate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1년 있다가 내가 돈을 빌린다, 1년짜리 돈 빌린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뭘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forward 금리입니다. 자, 뭐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겠지. 스팟 금리하고 forward 금리하고 두 개를 한번 보면 이거 그림을 제가 그림을 계속 그릴 텐데 디리버티브까지 할 때도 계속 그림 그릴 거예요. 그림을 많이 그려야 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채권과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긴 타임라인이 있으니까 뭐 그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는 t equal 0라고 하고요. 1, 2, t equal 3이라고 하자. 뭐 이런 거 말할 수가 있겠지. 여기 1만큼의 액면가를 주는 채권이 있어요. 여기 1만큼 액면가를 주는 채권. 중간에 있잖아요. 이자 같은 건 없습니다. 뭐 t equal 0 시점이 당연히 현재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시장 가격이 얼마인가 있을 거예요. 1년 뒤에 1 주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위험이 하나도 없는 국채예요. 현재 시장 가격은 1일까요? 1보다 좀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는 뒤에 딱 한 번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를 얼마로 할인했더니 지금 채권의 가격입니다. 이런 개념하고 같죠? 여기 있는 요런 금리를 우리는요, 1년짜리 스팟 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박스에 나오는 거는 숫자로 본다면요, 1 나누기 1 더하기 S1 이렇게 있잖아요. 디스카운트 하면 되죠? 자, 또 볼게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1년 뒤가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2년 뒤에 이때 1 주는 채권이 있어요. 물론 1차년도 말 되게 되면 이자를 주나요? 안 줍니다. 전혀 주지 않고 딱 만기 때 2년 뒤에 1이라는 원금을 주는 채권이 있다라고 쳐요. 이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요, 거래가 되는 가격이 있을 텐데 그 가격은 1보다 작겠습니다. 그죠? 할인을 해야지. 이제 할인을 할 때에 어떤 금리로 할인할 거냐면 S2로 할인을 할게요. S2.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가격은 이렇게 1 더하기 1을 1 더하기 S2로 나누면 된다. 맞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어떻게 할인하면 되지? 그래서 뭔가 틀린 것 같아, 지금 쓴 게. 응? 제곱으로. 1 더하기 S2의 제곱으로. 자, 왜냐하면 금리라는 거는요,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의 화폐의 시간 가치잖아요. 근데 일정한 시간 동안 화폐의 시간 가치를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하고 표현을 할 때는요, 어떤 표준 시간, 표준 기간을 딱 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제가 레벨 1에서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며칠 사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무도 없잖아요. TV에 보면 가끔 나오더라. 생후 몇 개월 해가지고 뭐 생후 뭐 100, 뭐 400 몇십 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때는 누구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나오기도 하던데요. 근데 실제로는 보게 되면 우리가 나이를 말할 때는 몇 살이에요 하고 1년 단위로 이야기하잖아요.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설사 그게 기간이 한 달짜리라고 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몇 %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2년에 해당되는 그 금리라고 하더라도 연평균으로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늘 연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그 스팟 레이트도 보게 되면요. 교재 페이지 1페이지에 스팟 레이트에 바로 나오는 그 스팟 레이트가 the annualized 말이 있잖아요. annualized란 말은 연율로 표시했다 이런 얘기죠. 연 단위로 보면 얼마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 연평균의 뜻입니다. 저기 나오는 ST, S2는 연평균 S2로 할인한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이해되셨어요? 뭐 똑같이 이제 그러면 3년차 말에 가서 1을 주는 있잖아요. 액면가를 주는 채권이 있고 마찬가지 제로쿠폰 본드죠. 그리고 중간에 이자는 안 줘요. 현재 있잖아요. 얼마의 가격으로 채권이 거래되고 있을 텐데 이 채권의 시장가액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시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걸 만약에 S3자라고 하게 되면 1 더하기 S3의 3승분의 1이에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꼭 구분 잘 하셔야 돼. 요 S2는 연평균의 개념이죠. S3도 연평균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스팟 금리, 이런 금리를 전부 다 스팟 금리라고 하는데 스팟 금리는 전부 다 연평균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거는 연평균의 이야기니까 쪼개볼까요? 쪼개봅시다. 연평균 말고요. S2를 밑에다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쪼개보자. 요렇게 한번 쪼개볼까요? 두 개의 금리로 쪼개봅시다. 요거 있잖아요. 여기는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요 기간의 금리는. 요 기간의 금리는 S1이 되지. 이 기간은 첫 번째 최초 1년 동안 S1이라면서 그러니까 얘는 S1이에요 라고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는요 1년 있다가 1년짜리 금리에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1년 있다가 1년짜리 금리를 저는요 1F1이라고 표시할게요. 1년 있다가 1년짜리 금리라는 소리입니다. 노테이션은 알아서 쓰시면 돼요. 뭐 제가 좋아하는 노테이션은 1F1 써요. 이런 금리는 자 이거는 연 단위 한 단위 기간의 금리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것도 이 두 번째 단위 기간의 금리잖아요. 포워드 금리는 그러면 연평균의 개념이다. 단위 기간의 개념이다. 단위 기간입니다. 기간별로 잘라본 거예요. 그 기간에는 금리가 얼마고 그 기간에는 금리가 얼마고 그 기간에는 금리 이런 식으로 쪼갠 게 있잖아요. 포워드 금리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이것도 이제 말할 수가 있겠네. 요 그러면 이것도 세 개의 기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기간의 금리 뭘 써야 된다고요? S1 쓸 거고 두 번째 기간의 금리는 1F1이 될 거고 세 번째 기간의 금리는 요 세 번째 바디에 해당되는 거는 2F 2년 있다가 1년짜리 금리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뭐 이해되신 거죠? 이제. 이 1F1 구하는 방식 어떻게 구하면 될까? 1F1을 구하는 방식. 쉽죠, 이제. 이것도. 이것도 아마 했었을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요거 두 개만 가지고요. 딱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기간별로 쪼개서 말이죠. 기간별로 여기서 1 투자해가지고 첫 번째 가게 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1 더하기 S1이 될 거고요. 그 1 더하기 S1만큼을 1년 더 가자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이거를 1 더하기 1F1만큼 금리가 더 붙게 되겠죠. 이게 마치 뭐하고 같아야 되는 거냐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이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S2로 연평균 가자 이렇게 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니까 1 더하기 S2의 제곱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여기 나오는 S1을 알고 있고 S2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는 1F1은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F1이라는 거는 1 더하기 S2의 제곱을 1 더하기 S1으로 나눠서 빼기 1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1년 있다가 1년짜리 순도금리 구할 수 있겠습니다. 별로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또 그러면 요걸 가지고요, 여러 가지 좀 응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S2는 말이지, S2는 어떻게 구해지나요? S2는. 요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S2를 한번 구해보자, 이러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요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구하는 거를. 지오메트릭 에버리지,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그죠? 기하평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S2는 말이지 뭐라고요? 기하평균이다. 그러니까 각 연도별 금리를 갖다가 연도별 금리의 기하평균을 구하게 되면 그게 곧 S2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말이지 이거하고는 같지 않지. 기하평균은 요거 S1 더하기 1F1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평균의 개념이니까 이거 나누기 2 하자.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런 거는 arithmetic average, 산술 평균인데 요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하고는요 같지 않습니다. 그죠? 같지 않지만 approximation 할 수는 있어요.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니까 approximation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이런 거 알고 있어요. 예컨대 얘가요 5%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 S1도 5%다 이런 이야기죠. 5%. 자, 그 다음에 얘가 있잖아요. 두 번째 마디를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6%예요. 6%. S2는 6%입니다. S1 5%, S2 6%예요. 그럼 1F는 몇 %쯤 될까요? 대충 10% 되겠지. 산술 평균하게 되면 거의 뭐 한 6% 정도가 나오잖아요. 평균의 개념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얘가 5%라며 얘가 대충 있잖아요. 대충 한 6%쯤 될 거라고. 그러면 두 개 합치게 되면요. 아, 7%? 두 개 합치게 되면 12%인데 연 평균이니까 나누기 하면 대충 한 6%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하 평균하고 산술 평균하고 똑같진 않지만 뭐 거의 어프락스메이션 금방 급하게 쓸 때는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 두 가지만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년짜리 스팟 금리가 5%고 2년짜리 스팟 금리는요 6%입니다. 그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년, 2년인데 1년, 2년. 자, 스팟 금리만 보게 되면 1년짜리 스팟 금리가 S1인데 이게 5%입니다. 얘는 5%예요. 이런 거예요. 2년짜리 스팟 금리는 몇 %냐면요. 2년짜리 스팟 금리 S2인데 S2는 얘는요 6%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말이죠. 연평균의 개념이잖아요. 스팟 금리는 전부 다 연평균의 개념이잖아요. 연 단위로 쪼개볼게요. 1년이 딱 이자 얼마 받아요? 지금 금리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1년 있다가 받는 이자는 5% 받겠죠? 1년 있다가 이자 5% 받아요. 물론 이제 스팟 금리만 보게 되면 스팟 금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우상의 컵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1년 있다가 받는 거 보게 되면 이렇게 받습니다. 그죠? 5% 받을 거예요. 2년 뒤에 받는 건 얼마 받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스팟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2년 뒤에 받는 거는 어프락시메이션 해서 대충 아까 얘기했잖아요. 1년 뒤에는 얼마라고 1년짜리가 5%. 2차년도는요? 대충 한 7%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2차년도에 받는 금리는 6%는 아니고 그거보다 더 높게 받겠습니다. 그럼 2차년도 받는 금리는 야 7% 받는 거야. 이렇게 있잖아요. 좀 높게 찍히게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마찬가지지. 3차년도에 받는 금리 또 얼마 받을까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스팟 커브들이고요. 이 스팟 커브들은 연평균의 개념이니까 자 이제 그 전에 나와 있는 숫자보다도 그 다음번의 숫자가 평균한 게 더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요 3차년도의 숫자는요. 여기 평균보다는 더 높은 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3차년도에 받는 금리는요.
지금 3년짜리 스팟 금리보다는 더 높은 금리 받아요. 이렇게 해야만이 3년 평균으로는 이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노란색의 컵을 제가 그었습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 흰색은 무슨 컵이라고? 스팟 컵이고, 노란색은요? 노란색은 포워드 컵이라고 합니다. 노란색은 포워드 컵. 그래서 밑에 있는 얘가 스팟 레이 커버 또는 스팟 커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에 있는 거는 포워드 커버. 근데 S1은 포워드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S1은 바로 1년 있다가 받는 거니까 미래 일정 시점에서 그 다음에 어떤 시간까지의 금리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포워드도 우리가 노테이션을 쓴다면, 아니 S1도 노테이션을 쓴다면요. 이런 식의 노테이션 표현한다면 S1은 또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영F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포워드 금리는요. 기간별로 할당한 금리예요. 이런 뜻이고 스팟 금리는요. 그걸 연평균으로 했잖아요. 그죠? 계속 평균해본 금리예요.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됐어요? 이 둘 사이의 관계 무슨 관계예요? 이 둘 사이의 관계, 포워드 금리하고 스팟 금리의 관계는 기하 평균의 관계죠. 기하 평균. 그래서 년 단위로 나오는 금리를 갖다가 기하 평균하게 되면 그 평균 금리가요. 여기는 스팟 금리입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연평균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있잖아 할당되는 개념입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자,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이 페이지 모듈 34.1에서 스팟 앤 포워드 레이시 있네. 스팟 레이스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PT는 1 나누기 1 더하기 S2의 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제가 지금 여기 표현했던 이렇게 계산한 채권의 가격을 일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PT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냥 재무관리나 이런 데서는 그냥 이거를 디스카운트 팩터, 현가계수라고 말하죠. 현가계수. 자, 그리고 그 PT라고 되어 있는 디스카운트 팩터 현가계수 바로 밑에요. The term structure of a spot rate. 스팟 금리의 기간 구조. 스팟 금리의 기간 구조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은 스팟 커브가 되고요. 일반적인 스팟 금리 커브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upward sloping, 우상향으로 올라갑니다. 되셨나요? 자, 밑에서 이 forward rate도 있네요. forward rate 보게 되면 annualized interest rate인데 거기 두 번째 문장에 보게 되면 the forward rate for that period. 그 기간에 할당되는 미래의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 할당되는 금리예요. 이런 뜻이고요. 그때까지의 평균 금리예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평균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은 스팟 금리를 말을 하고 포워드 금리는 기간별로 마디마다 몇 %의 금리가 들어가나요? 이런 뜻이에요. 자, 넘어가서 스팟 금리하고 포워드 레이트까지는요. 뭐 옛날에 레벨 1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고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자, 페이지 3번 볼게요. 3페이지. 3페이지에 일더 투 머추리티. 이거는 그냥 이그젠플을 먼저 보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그젠플 잠깐 봅시다. Compute the price and yield to maturity of a 3-year 4% annual pay $1,000 face value bond given the following spot rate curve. S1은 5%, S2는 6%, S3는 7%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각각 연평균 금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평균 금리는 중간에 이자를 주지 않는 스팟 커브죠, 그냥.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채권이요. 만기 3년짜리인데 1년 있으면 얼마 받을 거냐면 40 받을 거고. 그죠? 여기서 40 받아요. 그죠? 40 받아요.
두 번째도 40 받아요. 이자 4% 준다고 했으니까 3,000원 말되게 되면 1,040 받아요. 이럴 텐데 할인율은 5%, 6%의 제곱, 7%의 삼성 이런 식으로 해서 디스카운트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채권의 가격이 나왔어요. 922.64가 나왔습니다.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922.64가 나오게끔 하려고 하게 되면 말이지 요거를 하나, 둘, 세 개, 요 세 개를 갖다가 다 더했더니 뭐라고요? 지금 제로 시점에서의 채권의 가격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 채권의 가격이 922.64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게 첫 번째 40 주고 1045에 나오는 현금 흐름의 채권인데 얘를 자, 뭔지 모르겠지만 1 더하기 y, 1 더하기 y의 제곱, 1 더하기 y의 삼성이라는 있잖아요. 할인율 자체는요, 똑같은 할인율을 써서 우리가 현가화 시키고 싶습니다. 자, 그때 나오는 요 y라는 값은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요 기간의 금리 몇 %라고요? y%. 요 기간의 금리도 y%니까 2년 평균으로 하게 되면 1 더하기 y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y%, 3년 평균으로 하게 되면 1 더하기 y의 삼성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y를 뭐라고 하냐면 yield to maturity라고 합니다. yield to maturity. 만기까지 보였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어려웠어요. 그죠? 내가 지금 920.64에 사서 요걸 갖다 우리는 계산기에서 이제 계산기 이거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PV라는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PV. 그죠? 거기다 이제 들어갈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넣어야 되고, 그리고 40에 해당되는 숫자는 PMT에 입력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40 PMT. 그 다음에 이게 1040원 뒤에 보게 되면 $1000하고 40달러하고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이 $1000는요, 다시 이거는 FB에다가 입력을 하고, 이해되신 거죠? 자, 그리고 만기가 3년이라면 3년은 N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compute. 계산하세요. I by Y 하게 되면 숫자가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온 숫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요 Y라고 하고, 요 Y를 YTM, yield to maturity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922.64에 내가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있잖아요. 디폴트 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이 Y다. 이런 이야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YTM은요, 연간 기준으로 있잖아요. 그죠? 어떤 기간에다 숫자를 할당한 거예요? 아니면 평균을 구한 거예요? 평균 구한 거죠, 연평균. 이해되셨어요? 그 중에서도요, 자, 연평균인데,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그죠? 채권을 이 가격으로 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자, 그러면 YTM은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말을 하는 거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YTM은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나와 있는 시장에 이 채권 가격으로 사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해요. YTM은. 잘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이 YTM을 알게 되면 뭐를 구할 수가 있는 거냐면요. YTM 자체는 이자율의 기간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YTM을 알게 되면 이자율의 기간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자율의 기간 구조는요. 요거 두 개예요. 위에 나오는 스팟 어디 갔어? 요거 S1, S2, S3는 스팟 커브하고, 그 다음에 포워드 커브가요. 이자율의 기간 구조입니다. 자, 스팟 커브는 연평균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포워드는 기간별로 할당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라고 본 거예요. 사실 이 두 개의 관계는 뭐 기하 평균이니까 우리가 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제가 지금 채권이 922.64로 거래되고 있어요. 922.64로 거래되고 있는 요 40은 말이지. 원래 뭘로 디스카운트 해야 돼? 원래 디스카운트 하는 거는 S1으로 디스카운트 해야 되고, S2의 제곱으로 디스카운트 해야 되고, S3의 삼성으로 디스카운트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YTM을 알게 되면요, 연평균 수익률을 알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1년짜리 스팟과 2년짜리 스팟, 3년짜리 스팟 이런 걸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해내는 과정을 부스트래핑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뒤에 보면 뭐 그런 설명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머릿속에 하나를 정리를 할까요?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말할 때는 뭘 말하는 거라고? 스팟 커브나 포워드 커브가 정확히 말하면 이자율의 기간 구조 이야기고, YTM은요, 시장에 나와 있는 채권 가격으로 채권을 샀을 때에 만기까지 보유해서 부도 안 난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어요? 자, 거기서 yield to maturity와 yield over zero coupon bond with maturity is spot interest. 뭐 제로 쿠폰 본드는요, S1이 그냥 1년짜리 YTM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지금 현재 이 제로 쿠폰 본드의 가격으로 사서 만기가 되면 이 금액 받을 거예요 하는 거니까. 근데 however for a coupon bond, if the spot rate curve is not flat, the YTM will not be the same as spot rate.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요거 몇 년짜리 YTM이에요? 3년짜리. 만기 3년짜리 채권을 사게 되면 3년 연평균 수익률이 요거 나온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금리 구조라고 하게 되면 1년짜리 금리가 몇 %라고요? Y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금리도 Y고, 세 번째 해당되는 금리도 Y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포워드 금리가 전부 다 Y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포워드 금리가 전부 다 Y가 되게 되면 1년짜리 스팟이나 2년짜리 스팟이나 3년짜리 스팟이나 똑같아요. 이런 얘기죠. 이해됐어요? 아까 스팟 커브하고 포워드 커브가 금리 구조를 말한다고 했는데 스팟 커브나 포워드 금리는 이렇게 업워드 슬로핑 우상으로 올라가는 커브입니다. 근데 저게 나오는 YTM이 만약에 금리 구조라고 하게 되면 저 YTM에 나와 있는 저대로 보게 되면 저게 금리 구조에 하게 되면 1년짜리도 Y고요. 2년짜리도 Y고요. 3년짜리도 Y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런가요? 안 그렇죠. 1년보다는 2년짜리 금리가 높고 2년보다는 3년짜리 금리가 높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YTM이 곧 금리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 조건이 하나만 딱 성립되면 됩니다. 뭐가 성립되면 되나요? 스팟 커브가 플랫해요. 이런 경우는요, 성립이 됩니다. 근데 스팟 커브가 플랫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해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이 yield to maturity에 however로 되는 두 번째 문장 오른쪽 끝에요. However, for a coupon bond, if the spot rate curve is not flat, 스팟 커브가 플랫하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the YTM will not be the same as the spot rate. 스팟 금리하고 같을 리가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YTM이 금리 구조를 말하진 않는다고요. YTM은 그냥 연평균 수익률일 뿐입니다. 이 채권을 이 가격으로 사서 만기까지 가게 되면 몇 % 주나요? 라고 하나 있잖아요. 수익률이 나옵니까? 라는 연평균 수익률 뿐이에요. 자, 되셨어요? 뭐, 그리고, 밑에 이그젠플에 나와 있는 숫자 구하는 거는요, 생략. 숫자 구하는 거, 6.94% 계산하는 거 있는데, 이거 레벨 1에서 우리 해봤던 주제잖아요?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이건 넘어가고요. 쉬었다 합시다. 10분간.